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광활한 우주 속 좁디 좁은 지구라는 행성에 탄생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제 막 지구에 탄생한 인류라는 생명체는 자신보다 힘이 강한 존재들에게 먹잇감에 불과했으며 그들은 생태계 피라미드 속 최하위 포지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신보다 약한 생명체를 사냥하거나 들에 나 있는 열매를 채집하였고, 해가 떨어진 밤에는 언제 어디서 습격해올지 모르는 맹수의 위협에 벌벌 떨며 오랜 세월을 견뎌왔죠. 그에 따라 태양은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존재였고, 자연스레 이들은 자신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 태양을, 아니 하늘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어느 정도 지성을 가져 최초로 집단을 이룬 고대 이집트 문명에까지 이어졌는데요. 기원전 3000년경 이들은 하늘에 시리우스 별이 나타나면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것이 아닌 하늘을 이용해 자신의 생존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시리우스 별이 뜨는 날을 새해 첫날로 정해 1년을 범람기, 파종기, 수확기의 세 시기로 나누며 하늘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늘과 해, 달,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인 역학이 탄생하였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 이제 인류는 우주를 숭배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이길래 인류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일까? 왜 이들은 굳이 이 지구에 우리 생명체를 탄생시켜 우리들을 발 아래 두려는 것일까? 우주 밖에는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없을까? 우주는 과연 무엇인가? 이 관심은 수천 년 동안 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오랜 숙제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는 우주의 근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인류는 우주의 비밀을 얼마나 밝혀냈을까요? 예로부터 만물의 근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던 인류. 본격적인 연구는 모든 학문이 처음으로 꽃을 피웠던 시기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 중 하나인 고대 그리스는 다른 시대에 비해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이제는 당장 먹고 살 것을 찾기보다는 인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인간은 특정한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내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의문은 결국 이 세상까지 닿게 되는데요.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주장을 내놓았고,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본을 찾기에 이릅니다. 그가 알아낸 모든 만물의 근본은 바로 물. 이후에도 그는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물질의 구성 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엠페도클레스는 처음으로 사원소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원소설은 만물이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었고, 여기서 약 100년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주장을 발전시켜 사원소들은 각각 습함과 건조함, 차가움과 뜨거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정리하자면 물은 차고 습하지만 불은 건조하고 뜨겁고, 공기는 습하고 뜨거우나 흙은 건조하고 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만물이 고작 4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나, 물질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던 시대에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낸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죠. 또한 그는 각 원소들이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가장 가벼운 불부터 순서대로 공기, 물, 흙 순으로 놓여있는 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이야기하였죠.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사원소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에선지 계속해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체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불로 이루어져 있다면,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계속해서 하강해야 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니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천체들을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는 미지의 원소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는 이 5번째 원소에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생각은 자연스레 이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천동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근대적인 천문학이 연구되기 전까지 천동설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물론, 자신이 2발을 붙이고 있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지만 마냥 천체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하기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 태양이나 달처럼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천체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가끔 어떤 천체들은 어떨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또 어떤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를 완벽하게 설명할 이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주전원이었죠.
주전원은 쉽게 말해 지구를 돌고 있던 천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돈다는 이론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던 천체가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반대로 방향을 꺾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가 도입한 주전원을 바탕으로 한 우주의 모습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주전원을 도입하면 당시 하늘에 떠있는 모든 천체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어떠한 오류를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은 마침내 설명할 수 없었던 우주의 현상을 풀어내며 만물의 법칙을 알아내었다 생각하였고, 천동설은 우주론의 절대적인 진리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4세기 후 완벽해 보였던 천동설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설은 약 14세기 동안 우주론의 진리로 여겨지며 그 누구도 이를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늘이 움직인다는 천동설과 함께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은 예전부터 존재해오던 개념이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탈로코스가 이미 지동설을 주장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지동설은 너무나도 매력이 떨어지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간단명료한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은 나머지 행성들의 움직임을 그리는 데 있어 너무나도 복잡하고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14세기 후 한 천문학자에 의해 이 지동설은 재발굴되게 됩니다. 16세기 초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연구하며 그의 이론이 이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의 운동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의 핵심 주전원이었죠. 시간이 흘러 망원경이 개발된 이후 코페르니쿠스는 망원경을 이용해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의 모습을 관측하며 오랜 세월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움직임을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으로 모두 설명하려면 적어도 80개 이상의 주전원이 필요했는데요. 수많은 주전원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긴 하나, 그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모델이 행성들의 위치를 꽤나 잘 예측해주기는 했지만 실제 관측 데이터와는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오차가 발생하였죠.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할 당시까지만 해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지구를 도는 천체들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원운동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관심을 가진 이유 또한 끊임없이 하늘을 뱅글뱅글 도는 천체에 대한 의심이 있었으니 이들이 같은 속도로 원운동을 한다고 믿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때문에 태양 역시 항상 같은 속도로 지구를 돌며 사계절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했는데, 측정한 데이터에 따르면 봄은 92.751, 여름은 93.751, 가을은 89일, 겨울은 89.5일로 미세한 오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간단명료해야 할 우주가 이렇게 복잡한 체계 속에 있다는 것은 조화로운 신의 섭리에 불합치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마저도 조금씩 오차를 보이면서 그는 신의 뜻과 맞는 아름다운 우주론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론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먼저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전부이자 문제이기도 한 주전원을 전부 없애기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행성들이 완벽한 등속운동을 할 수 있는 우주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모든 행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현재의 정설, 지동설이었습니다. 그는 지동설이 꽤나 우주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1530년경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동설은 그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할 이론으로, 이것이 학계에 공개되기만 한다면 그가 전 세계의 유명인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14세기 동안 사람들의 머리에 박힌 천동설의 입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죠. 지구가 중심이라는 천동설은 곧 지구가 절대적인 존재, 신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자이면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쉽사리 이 이론을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고, 약 40년 후 그가 세상을 뜨기 전 비로소 이 저서는 세상에 공개되게 되죠. 당연히도 그의 지동설은 신성모독이라며 학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금서로 취급당하기까지 합니다. 실제 지동설의 박해는 상당히 심했는데 16세기 후반 조르다노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크나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으며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각각 멀리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 별엔 지구 같은 행성들이 주변을 돌고 있을 것이라는 매우 미래적인 주장을 하였죠. 때문에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며 지구는 이 우주의 중심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단순한 의견으로 어디다가 떠벌리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연히 베네치아에 가정교사로 취업한 그가 실수로 귀족에게 이런 이단적인 생각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귀족은 곧바로 그를 종교재판에 보내버렸고 결국 그동안 해왔던 이단적인 발언과 함께 그만 화형을 당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당시 학계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위험을 무릅쓰고 지동설을 주장한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죠. 그는 당시 천문학에 큰 호기심을 가지며 망원경으로 하늘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성의 위성으로 보이는 천체 4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새로운 천체의 발견으로 충분히 학계의 인정을 받을 부분이었으나 문제는 그 위성들이 지구가 아닌 목성을 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을 관측하면서 달 역시 지구와 다를 바 없는 암석형 천체라는 것을 알아내었고 태양의 흑점이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면서 천체는 완전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깨부시게 되죠. 또한 결정적으로 그는 천동설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의하면 태양보다 가까이에서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금성은 절대로 태양 뒤에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름달처럼 가득 찬 금성의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었어야 했죠. 태양의 강렬한 햇빛에 금성의 가득 찬 모습이 가려져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득 찬 금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는 곧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동설을 부정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발견하며 결국 1609년 지동설을 주장하고야 마는데요. 처음에는 그의 학자적 입지와 그동안의 커리어로 인해 큰 비판을 받지 않았으나 선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바람에 미운 털이 박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1616년 7년간 피해왔던 종교재판이 그를 찾아오고 말죠. 하지만 다행히도 종교재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잔인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재판장 격이었던 이단 신문관 로베트로 벨라르미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정중하게 지동설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았을 뿐 지동설이 옳다는 증거는 없었고 결국 그는 종교재판에서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이때 코페르니쿠스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나라에서 정한 금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동설에 대한 탄압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는데요. 1600년대 초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수많은 천체들 중에서 특히 화성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는 무려 8년간 화성을 집요하게 관측하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성의 궤도를 표현해보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지구를 돌든 지구가 태양을 돌든 그 도는 모양은 항상 완벽한 형태의 원일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케플러가 관측한 데이터에 의하면 화성은 완벽한 원의 형태로 돌고 있지 않았고 몇 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의 검사 이후에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결국 타원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몇 년간 풀리지 않았던 화성의 궤도 문제가 귀신같이 해결되었고 1609년 새로운 천문학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죠. 그리고 7년 뒤인 1916년 출판한 우주의 조화에서 우주의 법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케플러 3법칙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당시 굳건하던 천동설을 끌어내리는 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이 천동설을 무너뜨릴 과학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죠. 아시다시피 뉴턴은 질량을 가진 물질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을 발견하였고 이 만유인력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내는데 성공해내며 14세기에 걸쳐 인류를 지배해왔던 천동설은 드디어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지구의 공전에 의해 별빛이 기울어져 보이는 현상인 광행차 현상을 제임스 브래들리가 발견해내며 지동설의 힘을 실어주었고 1838년 천문학자 베셀이 똑같은 별을 보았음에도 다르게 보이는 현상, 즉 연주 시차를 발견해내며 지구는 태양을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되죠. 그렇게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된 우주론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지동설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지구와 태양 그리고 나머지 행성들의 관계를 밝혀냈을 뿐 아직까지 이들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이마저도 해결해버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가 탄생하게 되죠. 1905년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게 된 아인슈타인. 이 시기 그간의 3가지 논문은 현대 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놀라운 발견으로 1905년은 지금까지도 기적의 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15년 이 우주의 근본, 아니 만물의 근본을 찾아낼 역사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죠. 너무나도 방대한 정보를 품고 있던 이 이론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 불리는 이 식이었는데, 이는 특정한 물질의 배치로부터 시공간의 휘어짐을 계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만물의 근본을 알아낼 궁극적인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방정식을 온전하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오던 이 세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 우주는 왜,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에까지 다가갈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방정식을 가지고 조금은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이 우주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흘러도 현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을 올려보고 내일도 보고 1년 뒤에 봐도 당장 하늘에서 바뀌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으니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죠. 그런데 그런 당연한 상식과는 달리 자신이 만들어낸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해봐도 우주가 정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당시의 정설이었고, 결국 그는 미세한 값을 보정하기 위해 결국 그 유명한 우주 상수를 도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17년 그는 정적 우주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우주 만물의 근본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1927년 벨기에의 한 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의하면 이 우주는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브뤼셀에서 열린 학회에서 르메트르의 발표를 들은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계산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터무니없군요. 그렇게 당시 학계에서 풋내기에 불과했던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자신만만하던 아인슈타인이 실패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관측이 발견되는데요. 한창 천체들을 관측하고 있던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자신이 관측하고 있던 천체가 왜인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측하고 있는 천체가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었는데요. 1927년 르메트르가 제시했던 아이디어가 관측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정적 우주론과 함께 우주 상수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르주 르메트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려 거꾸로 가게 되면 이 우주가 반대로 수축을 했을 것이고, 오랜 시간을 돌리게 되면 결국 이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빅뱅이었죠. 하지만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까지는 관측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이유도 모르는 폭발로 인해 탄생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우주가 폭발을 했으며 그 폭발은 얼마나 컸길래 이런 우주를 만들 수 있었냐는 것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우주는 변함이 없다고 믿었던 학자들에게 빅뱅 이론은 너무나도 혁신적이었던 탓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저히 빅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부 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인정하나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우주가 확장하긴 하나 그 확장된 진공 공간을 메꾸기 위해 사람이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적은 수소 원자가 저절로 생성된다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질량 보존 법칙을 무시하고 물질이 생성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황당해 보이지만, 이는 그만큼 이들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런데 1964년 벨 연구소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던 천문학자 아르토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은 탐지기에 이상한 잡음이 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먼지가 앉았거나 조류 등이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모든 변수를 차단해도 이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는 사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퍼지고 있는 마이크로파 잡음, 즉 우주 배경 복사였던 것이었죠. 이는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온도가 대략 3000도에 달할 정도로 뜨거웠고, 당시 물질의 분포 또한 은하나 별이 형성되지 않은 상당히 균일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빅뱅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빅뱅 직후 무슨 일이 있었으며 고밀도로 이루어진 한 점에 불과했던 이 점이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든 걸까요? 1927년 벨기에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의 발견으로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게 된 이론 빅뱅. 르메트르가 풀이한 아인슈타인 방정식 해에 의하면 우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팽창해야만 했고, 이를 역으로 생각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수축하다 못해 결국엔 한 점에 모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빅뱅이 사실이라면 고밀도의 에너지였던 이 우주는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며, 또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당대 과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갑자기 폭발한
불가능한 것은 신이 개입한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며 르메트르를 까내리기도 하였고, 당시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아인슈타인 역시 르메트르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1929년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직접 관측하며 우주 팽창의 증거를 댄 에드윈 허블을 시작으로 빅뱅 초기 우주의 균일한 분포를 보여주는 빅뱅의 강력한 증거, 우주 배경 복사까지 발견되며 빅뱅 이론에 대한 미스테리는 늘어만 갈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상식으로는 빅뱅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든 증거는 우주의 과거로 빅뱅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결국 과학자들은 이제 빅뱅 자체에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빅뱅이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로부터 수십 년간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오래된 별들을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골똘히 머리를 굴린 결과 마침내 인류는 우주의 영원한 미스테리 빅뱅을 설명할 위대한 소설 표준 우주 모형을 내놓게 되죠. 태초의 한 점에서 시작된 우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 빅뱅. 하지만 이 폭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폭탄 같은 폭발이 아니었는데요.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폭발은 엄밀히 말하면 폭발이 아니었고 그저 우주의 덩치가 커지는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빅뱅이 한 점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었는데,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시간도, 공간도, 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도 존재하지 않았죠.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냐는 질문은 전제부터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빅뱅을 한 점에서 일어난 폭발이라고 가정하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빅뱅 직후 갑자기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모든 물질들은 생겨난 공간을 채우기 위해 모든 입자가 다른 입자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폭발을 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이 당시 우주의 온도는 무려 1.5조 켈빈에 달했는데, 이 온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로 당장 생각나는 태양의 중심 온도 1500만 도의 10만 배에 달하는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초고온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넘쳐나는 에너지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때문에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불가능했죠. 우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핵융합 프로젝트의 온도가 1억 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1.5조 켈빈이라는 온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가 1000억 켈빈 정도로 내려온다면 그나마 이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1.5조 켈빈의 우주가 1000억 켈빈 정도로 식는 데까지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그 소요 시간은 단 0.01초, 이때 우주 전체 크기는 고작 4광년에 불과했는데 그 모든 곳을 에너지로 채우고 나서도 남은 온도가 1000억 켈빈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 우주는 원자 핵조차 버틸 수 없던 초고온의 상태로 그곳엔 양전자, 전자, 뉴트리노, 광자, 그리고 복사 에너지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 즉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었는데, 우주 초창기에는 이 전자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또 양전자 역시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물질은 전자와 모든 성질은 동일하지만 전하만 플러스 1인 재미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지금 양전자를 보기 위해선 실험실에서 핵반응을 일으키거나 우주 밖 초신성 폭발에서나 간신히 관측할 수 있는 매우 귀한 물질이었는데, 이 당시 우주에는 정말 널려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전자와 함께 우주 전역에 퍼져 있었죠. 그 다음으로 우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물질은 이름도 생소한 뉴트리노였는데, 이 물질은 오로지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하며 다른 물질과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이 뉴트리노 앞에 어떤 물질이 있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통과해버린다는 뜻이었죠. 마지막으로 우주에는 빛, 즉 광자 역시 굉장히 많았는데, 광자는 앞에 새 물질과는 다르게 전하와 질량이 없고 오직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수없이 충돌하며 생성과 소멸 과정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침내 서로의 열의 양이 같아지는 열 평형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드디어 물질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쿼크와 글루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쿼크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현재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수많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금속은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글루온은 쉽게 말해 이 쿼크의 집합체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본격적으로 이 우주에서 무언가 물질이 생성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기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대략적으로 그 당시 우주의 광자, 뉴트리노, 전자, 양전자가 10억 개 존재했다면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1개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빅뱅 이후 0.11초 후 1000억 켈빈에 달했던 우주의 온도는 이제 300억 켈빈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전히 우주의 대부분은 전자와 양전자, 광자와 뉴트리노가 차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는 희박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 우주는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300억 켈빈으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성자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양성자로 또 동시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어느새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내려갔고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비교적 무거웠던 중성자는 활동성이 떨어지며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양성자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 시기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각각 62%와 38%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우주의 근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빅뱅 1초 후 우주의 온도는 1초 만에 1.5조 켈빈에서 100억 켈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주의 팽창과 함께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물질들은 점차 활동성이 약해져갔고 그에 따라 변화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양성자와 중성자는 계속해서 역할을 뒤바꿨는데 이 당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각각 76%와 24%였죠. 그리고 빅뱅 14초 후 이제 우주의 온도는 비교적 낮은 30억 켈빈에 도달했고 이제 본격적인 우주의 초기 모습이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기체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액화질소 같은 것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압력이 강하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다면 기체는 절대로 액체가 될 수 없는데 그 한계 온도를 문턱 온도라고 부릅니다. 이 문턱 온도보다 높으면 아무리 압축해도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문턱 온도보다 낮아져야만 비로소 물질의 상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또 물질마다 문턱 온도는 다른데 바로 이 시기가 전자의 문턱 온도에 다다르는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전자의 문턱 온도에 다다르자 전자는 빠르게 소멸하기 시작했고 전자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E는 mc의 제곱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때 잠시 우주가 냉각되는 속도가 조금 늦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차 온도가 낮아진 우주,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우주는 현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헬륨이 생성될 타이밍이었죠. 물론 현재 우주의 상황이 고온과 고압의 환경인지라 헬륨 생성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던지라 핵융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들끼리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우주를 떠돌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빠르게 서로를 지나치며 우연히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쉽게 말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가 충돌하면 헬륨3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가 충돌하면 삼중수소가 탄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헬륨3의 중성자가 충돌하게 되면 그제서야 최초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각각 2개씩 가진 우리가 아는 헬륨의 핵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런 과정은 약 3분가량 지속되었고 그렇게 빅뱅 이후 3분 46초 후 이제 우리는 비교적 차가운 9억 켈빈에 도달하게 됩니다. 9억 켈빈은 핵 합성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던 수많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본격적으로 핵 합성을 일으키며 수소와 헬륨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드디어 우주의 기초를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비가 약 3대 1이었는데 놀랍게도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비 역시 3대 1로 이는 우주 배경 복사와 더불어 이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했다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없이 많은 핵 합성으로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며 우주의 온도는 약 2.725 켈빈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길고도 길었던 빅뱅의 대장정은 비로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빅뱅으로 인해 탄생한 수소와 헬륨이 이 광활한 우주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주 곳곳에 균일하게 퍼진 수소와 헬륨은 서로의 질량에 의해 중력으로 이끌리며 뭉쳐졌고 점점 더 높은 번호의 원소,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암석 덩어리, 이런 모든 것들로 구성된 별, 은하, 은하계 등등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그로부터 약 92억 년 후 비로소 우리 태양과 지구가 이 우주에 나타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우주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별들을 만들어내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약 46억 년 뒤 그런 지구에 인류가 나타나 이제 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비밀을 모두 품고 있는 빅뱅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탄생한 우주의 이야기 빅뱅 이론. 하지만 빅뱅 이론은 당대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모든 이론들이 그랬듯 이론 발표 시점부터 모든 방면에서 거센 반대를 받으며 학계의 정설로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이는 당시 과학자들이 단순히 꼬장을 부리기 위해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였다기보다는 실제 이 빅뱅 이론은 이상한 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1915년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발표 이후 아인슈타인은 매일같이 우주에 관한 생각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걸작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해보면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니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모두 제각각의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다시 말해 모두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중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중력이 0이 되는 경우는 이 우주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의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력에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천체들은 각자의 중력에 이끌려 이 우주는 수축해야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렸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어마어마한 중력에 의해 우주가 수축하는 것이 맞았다면 이 우주는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축되어, 아니 이미 수축된 상태로 빅뱅 당시의 모습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우주는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한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죠.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2년 뒤인 1917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우주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이 우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얼마 안가 1927년 벨기에의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각각의 천체들은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이유로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 팽창하는 힘이 중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릴 정도로 강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해봐도 빅뱅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천체 간의 중력을 무시해버릴 정도로 팽창의 힘이 강력하다면 이 우주가 수축해 쪼그라드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천체들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우주에 천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백 년간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우주를 떠돌고 있는 우주먼지와 가스 덩어리들이 자체 중력에 의해 뭉쳐 천체가 형성되는 것인데, 팽창의 힘이 중력을 아득히 넘어버렸다면 이들은 천체를 형성하기 위해 모일 새도 없이 흩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태양, 아니 나아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탄생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팽창 속도가 너무 느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의 자체 중력에 의해 이 우주는 순식간에 빅뱅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했고, 반대로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물질들이 서로 만나 천체를 형성할 새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현재의 팽창 속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딱 맞는 게 필요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르메트르 그리고 허블로 인해 시작된 빅뱅 이론은 2003년 미국의 나사가 쏘아올린 탐사선 WMAP에 의해 완성되었는데요. WMAP은 빅뱅 직후 38만 년이 지난 우주의 모습을 찍어내며 우주가 빅뱅 직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빅뱅의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죠. 이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빅뱅의 증명과 동시에 빅뱅에 대한 의구심을 더해주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우주가 이 정도로 균일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균일하지 않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즉 우주 일부분에 천체가 몰린 곳이 있었다면 그곳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굉장한 중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계 질량, 한계 중력을 넘어서며 결국 블랙홀로 발전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조금이라도 천체가 모여있는 곳이라면 순식간에 블랙홀이 되어 이 우주는 온 세상이 블랙홀 천지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정교하게 계산이라도 한 듯 각 천체들은 서로에게 간접적인 영향만을 끼치도록 설계되었고, 다행히도 우리가 걱정하는 대형 블랙홀 천지의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우주가 사실은 매우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점에 모여있던 고에너지가 마구잡이로 팽창했을 텐데 정말 신이 개입해서 이 우주를 균일하게 설계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다행히 빅뱅에 대한 이번 의문은 한 가지 이론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이론이었죠. 빅뱅 이론 초기 우리는
우리는 우주가 점진적으로 팽창해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우주는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43제곱 초 지점에서 엄청나게 급팽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팽창한 크기만 무려 10의 30제곱배, 천천히 비슷한 속도로 우주가 팽창했다면 이토록 균일하게 천체가 분포될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10의 마이너스 43제곱 초 만에 10의 30제곱배가 커진 만큼 이 우주는 억지로 균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워낙 순식간에 이뤄진 팽창으로 우리는 비교적 균일한 우주를 만나볼 수 있었고 이때 남아있는 에너지가 바로 우주 전역에서 2.725 켈빈으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실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는데요.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라 이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고 그로 인해 이 우주가 굉장히 균일화되었다면 분명 빅뱅 초기 우주는 서로와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그렇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서로 만나 충돌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해야 우리와 같은 천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서로 당기는 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너무나도 균일한 상태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이 우주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우주는 균일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어느 정도의 불균일성도 필요했는데요.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기껏 빅뱅의 증거로 균일하게 퍼져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우주가 너무 균일하면 오히려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가 생성될 수 없다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버리고 만 것이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미국의 나사에서는 1992년 우주 배경 복사를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우주 배경 탐사선 COBE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완벽하게 균일하다고 생각했던 우주에는 사실 어느 정도 미세한 불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2012년에는 조금 더 정밀한 관측을 위해 WMAP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미세한 불균열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유럽 우주국 ESA에서 플랑크 탐사선을 발사하며 이 우주가 굉장히 균일하게 또 동시에 불균일한 것이 균일하게 퍼져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런 균일과 불균일의 조화 덕에 블랙홀 천지의 우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또 동시에 태양이라는 항성, 지구라는 행성,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우주는 빅뱅으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지만 우주 속 물질이 적당히 뭉칠 수 있으면서도 수축되지 않는 적당한 팽창 속도, 우주의 모든 물체가 적절히 퍼질 수 있었던 10의 마이너스 43제곱 초에 일어났던 10의 30제곱배에 달하는 급팽창, 또 적당한 불균일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는 빅뱅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우주는 적당히 뭉칠 수 있으면서도 수축을 방지하는 적절한 팽창 속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10의 마이너스 43제곱 초에 10의 30제곱배 급팽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또 결정적으로 빅뱅의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우주의 균일성이 사실은 불균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탄생케 만든 우주의 미세한 균열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직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기에 붙여진 이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그저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었던 인류. 하지만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자연의 변화 중 천체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기원전 3000년경 이제는 하늘의 뜻에 지배당하는 것을 넘어 별들의 움직임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며 인류의 문명을 번영케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천체의 움직임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무려 24세기 후 단순히 천체를 이용하는 것을 초월해 왜 이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건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저들과 우리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만물의 근본을 탐구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이 우주는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원소설을 시작으로 16세기 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운동한다는 천동설, 그런 생각을 정반대로 뒤집어버렸던 파격적인 이론 지동설, 지동설을 바탕으로 이 우주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정적 우주론, 그런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방정식을 풀이해 이 우주가 한 번의 폭발로 탄생했다는 인류의 상식을 초월해버렸던 빅뱅 우주론, 그리고 차마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프레드 호일이 발표한 정상 우주론 순으로 우리 우주에 대한 연구는 오랜 세월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이후 수많은 이론 연구와 관측을 통해 이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 우주의 진실, 만물의 근본인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론이었던 나머지 지금까지의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럿 있었죠. 특히 빅뱅 직후 온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균일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빅뱅 이론을 증명한 우주 배경 복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에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이 형성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물질들이 균일하게 놓여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 어떠한 물질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태양과 지구 같은 천체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고 그 지구에 우리 같은 생명체도 탄생할 수 없었겠죠. 의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균일한 조화를 이루며 이 물질들이 서로 만날 수 없게 계속해서 팽창하는 힘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의 천체를 탄생시킨 우주의 균일 속 숨겨진 불균일의 정체는 무엇인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날 뿐이었죠. 때문에 숱한 비난과 핍박 속에서 간신히 정설로 자리잡은 빅뱅 이론은 또다시 그 자리를 위협받기도 하였는데 다행히 위대한 학자들은 이런 의문점들을 해결할 충분한 이론을 찾아내며 아직까지도 빅뱅은 우리 우주를 설명할 완벽한 이론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 학자들조차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바로 암흑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에서 일어난 대폭발. 그로부터 10-43제곱 초후 갑자기 우주는 10-30제곱배에 이르는 엄청난 급팽창을 하며 우주의 토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덕에 이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균일한 우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에 따라 이 우주가 균일하다면 먼저 덩어리와 가스들조차 뭉치지 못해 우리 지구, 태양과 같은 천체들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몰랐던 천체의 형성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빅뱅과 동시에 이미 천체는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빅뱅이 틀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가설을 만들어도 뉴턴부터 시작되어 아인슈타인이 완성시킨 고전역학으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원 소설부터 시작해 오랜 여정을 거쳐 탄생한 빅뱅 이론은 더 이상 그들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었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곳에서 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아인슈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비주류 학문 양자역학이었죠. 1900년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자신의 흑체 복사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라는 개념을 일반 물질들처럼 잘게 쪼개어보자는 이야기로 이것이 바로 현재 고전역학과 쌍벽을 이루는 양자역학의 탄생이었죠. 이후 기적의 해인 1905년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비롯해 광전 효과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를 잘게 쪼개 양자화한다는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빛조차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광양자설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빛의 본질에 대한 호기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여러가지 가설을 만들어냈고 17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죠. 그 결과 빛에 대한 가설은 총 두 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입자설과 파동설이었죠. 빛은 오랜 기간 동안 입자라는 설과 파동이라는 설로 나뉘며 일정 기간 동안 한 가지 견해가 지배적이다가 다른 견해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뒤집히는 등 두 견해는 철저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물질은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이니까요. 가장 먼저 고전역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광을 여러 갈래의 빛으로 쪼개었고 백색광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세 개의 빛이 합쳐져 만들어졌으며 이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라고 설명했죠. 이에 따라 빛은 입자라는 개념이 굳어졌고 더욱이 당시 뉴턴은 과학계의 거장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감히 그의 빛 입자설에 태클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턴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한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는 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데요. 하이언스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빛에 대한 논구에서 우주는 신비로운 무중력 물질인 에테르로 채워져 있으며 빛은 이 에테르를 통해 전해지는 파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매질의 밀도와
밀도와 빛의 속도에 대해서도 뉴턴과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뉴턴은 밀도가 높으면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했지만 하이헌스는 반대로 밀도가 클수록 빛의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주장했죠.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이동할 때 아래로 꺾이는 현상 역시 빛이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물에 들어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헌스의 빛 파동설은 실험으로서도 증명되며 굉장히 설득력 있었던 주장임에도 빛의 파동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입자설을 주장한 뉴턴의 권위가 너무나도 높아 100여 년 동안 빛은 입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19세기 초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영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놀라운 실험 결과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는 좁은 틈이 2개 있는 이중 슬릿에 빛을 통과시켰는데, 이중 슬릿을 지나쳐간 빛은 마치 파동이라도 되는 듯 간섭 무늬를 일으켰죠. 만약 뉴턴의 주장대로 빛이 입자라면 빛은 두 구멍 중 한 가지 구멍을 지나 두 줄의 선명한 무늬를 보여야 했습니다. 이는 빛이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는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18세기 연력학의 아버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 연구를 통해 방정식으로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하며 빛 역시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종류임을 밝혀내었죠. 그렇게 뉴턴에 의해 입자로 시작된 빛은 파동으로 결론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라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앞서 1887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는 진공 상태에서 금속판에 빛을 비추면 무언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빛은 파동이라는 결론이 과학계 전반에 내려진 상태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전자기파인 빛이 금속판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이용해 튀어나온다고 설명했지만, 이 현상이 그렇게 간단히 설명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 일정 세기 이상의 빛을 금속판에 쬐이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할 텐데, 빛의 세기보다는 빛의 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붉은 계열의 빛은 아무리 강하게 쬐어도 전자가 잘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푸른 계열의 빛은 조금만 비추어도 금방 전자가 튀어나왔죠.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의 단위가 진동수의 일정한 상수를 곱한 값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쉽게 말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붉은 계열의 빛은 비교적 작은 에너지를,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파란 계열의 빛은 비교적 큰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를 바탕으로 빛은 특정한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덩어리로 빛은 입자이면서도 또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0여 년에 가까웠던 빛에 대한 논쟁은 결국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개념은 어떠한 물질이 입자와 파동 중 한 가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태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 브로이는 전자와 같이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파동적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는 물질파라는 이론을 창시하게 되죠. 거기에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해 양자역학의 기틀을 다졌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정식에 의하면 물질의 위치는 어느 한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그저 확률에 따라 이곳에 존재할 수도 있고 저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빛의 이중성을 밝혀낸 아인슈타인조차도 물질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나는 하느님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만큼이나 양자역학은 과학으로 인정받지조차 못하며 당시 우주를 설명하던 고전역학에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전역학에도 양자역학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볼츠만의 이론에 따르면 절대 영도인 0켈빈에서는 분자들이 움직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움직일 힘이 없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상식과 달리 실제 0켈빈에서는 수많은 입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는 정말 놀라운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면 아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 속 환경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완벽한 진공이란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공기가 희박한 우주든 대기가 두터운 목성이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짧은 찰나에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또 소멸하는 양자요동 과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물질이 생겨났다가 서로 만나 사라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상식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야기로 우리
우리 같은 일반인은 물론 과학자들까지 이 이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이 고전역학 과학자들에게 더욱 배척받기도 하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자요동에 의하면 고전역학이 풀어내지 못한 우주 배경 복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빅뱅 이후 발생한 급팽창으로 너무나도 균일해져 그 어떠한 물질도 생성할 수 없었던 초기 우주. 하지만 이 시기의 우주는 지금에 비하면 매우 작은 공간에 불과했고, 지금은 우주가 주로 상대성 이론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때는 양자역학이 더욱 우세한 상황이었죠. 앞서 알아본 양자요동에 의해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는 양자요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정말 찰나의 순간에 균일했던 우주에 비교적 물질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매우 미세한 불균일이었지만 이 불균열은 주위의 물질을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며 균일했던 이 우주의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양자요동으로 인해 모이게 되며 결국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었죠. 이는 절대 통합될 수 없을 것 같던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덕에 고전역학의 영원한 미스테리가 될 뻔했던 천체 형성의 역사를 풀어내었습니다. 1924년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러 후속 연구와 탐사선을 통해 이 우주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진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균일해야 할 우주가 균일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 나섰고, 이 우주를 관측하며 이 세상이 생각보다 신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마거릿 갤러와 존 허크라는 하나하나의 은하를 꾸준히 관측하며 은하와 은하들 간의 관계에 주목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죠. 그들이 쌓아온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장벽과도 같아 그레이트 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또 은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반대로 은하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곳도 존재했는데, 이곳은 보이드 혹은 공동이라 부르며 우주에는 은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하게 되었죠. 계속된 관측을 통해 수억 광년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은하들의 분포는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처럼 가느다란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필라멘트가 다른 필라멘트와 만나는 지점에는 은하들이 밀집된 은하단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빅뱅 이후 균일했던 우주가 어떻게 또 이런 특이한 구조를 만들었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양자요동에 의해 미세하게 질량이 많은 부분이 생겨 물질이 생겨났다고 해도 그는 물질과 물질이 뭉쳐 천체를 형성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 과학자들에 의하면 양자요동은 너무나도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이기에 이런 우주의 모양을 만드는 데까지는 힘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 관측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일으킬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해줄 특수한 물질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천문학자 밥콕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 중에서 특히 은하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은하 주변의 회전 속도가 이론상으로 구한 회전 속도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죠. 몇 퍼센트 정도의 오차라면 계산 실수라 정교하지 못한 관측으로 인해 빚어진 차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겠지만, 관측과 이론에 의해 얻어진 회전 속도의 차이는 그런 오류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운동을 관찰해 보면 케플러 법칙에 의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중심과 거리가 멀면 구심력이 약해서 속도가 작지만 중심과 가까우면 구심력이 강해 속도가 큰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해왕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밥콕이 발견한 이런 이상한 현상은 우리 은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구조 역시 중심부로 갈수록 별들의 밀도가 증가하며 대부분의 관측 가능한 질량이 태양궤도 안쪽에 분포해 있어 은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케플러 법칙에 의해 별들의 공전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베라 루빈과 켄트 포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였으나 예측과 달리 은하의 외곽부에서 떨어졌어야 할 회전 속도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은하 외곽의 별들의 질량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이 미지의 물질이 없다면 은하 외곽의 별들은 자체 공전 속도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을 거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다시피 그 신비한 물질의 정체가 바로 암흑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우주의 미스테리가 암흑물질이 존재할 때 풀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정작 그 암흑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오직 중력과 상호작용하며 이 우주 곳곳에 최소 26% 정도 있을 것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기이한 특성과 중력 이외에는 그 존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자 일각에서는 그저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적 문제로 관측하지 못할 원시 블랙홀, 빅뱅과 함께 존재했었던 비활성 뉴트리노 혹은 원자가 되지 못하고 남은 쿼크 덩어리들을 암흑물질로 착각하고 있냐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 주장에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 암흑물질은 베일에 감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 뜨거운 암흑물질, 흐릿한 암흑물질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그 후보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되는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우주의 26%를 차지하며 거의 운동하지 않고 오직 중력만을 행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속속들이 이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의 나머지 69%를 차지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량이었습니다.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으로 측정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인류는 우주에 수많은 탐사선을 띄우며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점차 정밀하게 측정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만이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의 나이 문제였는데요. 빅뱅 이론 발표 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빅뱅의 폭발과 함께 남아있는 폭발의 관성력이 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이 팽창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이토록 평탄하려면 빅뱅 초기 상당한 밀도의 물질이 존재해야만 했고 이렇게 물질들이 많다면 팽창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느려져야 했기 때문에 빅뱅 이후 현재 시점의 팽창 속도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즉 우주의 나이는 93억 년 정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인류가 측정한 별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던 구상성단의 나이를 측정해보면 적어도 110억 년 이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는 곧 이 우주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물질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팽창을 도와주는 무언가, 즉 암흑에너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우주에서 항상 동일한 밝기를 내며 우주의 표지판으로 사용되는 1A형 초신성은 관측해보면 이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적색 편의를 찾아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별이 멀리 있는 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에너지는 현재 우주의 팽창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날이 갈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다가 우주의 가장 빠른 존재인 빛보다 빨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떠한 물질의 속도가 아닌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특성으로 이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는다고 하여도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실제 우주 팽창에 의해 지금 이 시간도 우주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 이 우주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된다면 점점 관측할 수 있는 별이 적어지다가 언젠가는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갑자기 일어난 빅뱅과 함께 그제서야 비로소 생겨난 차원 이 우주. 빅뱅 직후 우주에 존재하던 고밀도의 에너지는 수많은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내며 우주의 토대를 만들어냈고 그 물질들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만 7천 년 후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질 대로 만들어진 우주는 이제 물질이 우주를 주도하는 일명 물질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우주가 충분히 팽창하고 온도 역시 충분히 식게 되자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물질들은 이제 점차 모이며 천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 후로부터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우주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체들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우주를 조금 더 다채롭게 꾸며주었는데요. 그런데 빅뱅 98억 년 후 갑자기 이 우주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가 빅뱅 이후 비교적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팽창하였다면 98억 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는 갑자기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듯 그 팽창의 속도 자체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팽창의 속도 자체가 빨라진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팽창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죠.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를 팽창시키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팽창시킨다는 것은 보통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또다시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의문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왜인지 이 우주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량에 있을 것 같았죠. 결국 과학자들은 알 수 없는 68%의 질량에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빅뱅 직후 138억 년이 흐른 현재, 이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정확한 팽창 속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우주 팽창 자체는 물질의 속도가 아닌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인지라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주가 관측할 수 있는, 그리고 가볼 수 있는 우주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우리 우주에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천체는 태양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모든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위대한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그로 인해 탄생한 이 아름다운 식,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주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정식은 공간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존재할 경우 공간 자체가 어떻게 휘는지 기술하는, 한마디로 일반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총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리만 텐서, 리치 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 등 일반인들은 개념조차 알 수 없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미지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지수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혹은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 우주의 진실, 만물의 근본에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방정식을 세상에 내놓은 아인슈타인조차도 그 해답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워낙 수학에 약했다는 인간미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 방정식 자체가 괴랄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같이 미지수가 1개나 2개 있는 것을 넘어 무려 한 방정식 안에 미지수가 16개나 존재하는 일반적인 방정식의 16배 그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정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아니라 미지수의 미분과 적분과 같은 수많은 수학적 개념이 섞여 있어 웬만큼 수학에 정통한 학자가 아니라면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러한 방정식이 탄생한 이후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슈퍼컴퓨터로 모든 값을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방정식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의 방정식을 풀이해내지 못하며 과연 이것이 실제 연구에 쓰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류의 수준은 생각보다 위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신선한 충격을 받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아인슈타인 방정식 풀이에 수없이 매달렸는데요. 이 복잡한 수식을 이리저리 조합해보기도 하고 해체해보기도 하며 마침내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바로 1년 후인 1916년, 당시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독일의 물리학자 슈바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조금 단순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무려 16개나 되는 미지수들의 값을 구해 풀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이 미지수들이 모두 상쇄되는 그런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는 그 중에서 원형의 상황에 가정해 수많은 변수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렸고, 결국 그는 슈바르츠 실트 해라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를 내놓게 되죠. 그는 이 풀이를 통해 블랙홀을 예견해내었고, 나아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크기 혹은 블랙홀 자체의 크기를 계산해내며 우주론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풀어낸 것으로 아직 이 방정식은 굉장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1922년 소련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프리드만은 우주는 아주 큰 규모에서는 특정한 방향성도 물질 밀도의 차이도 없다는, 즉 이 우주는 모든 곳에서 특징이 비슷하다는 가정으로 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복잡한 계산 결과 마침내 프리드만은 우주의 형태를 결정짓는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프리드만 방정식은 우주의 초기 조건에 따라 이 우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정식으로 프리드만은 그 우주의 초기 조건을 우주의 밀도로 생각하였는데요.
만약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게 되면 그곳은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 우주의 형태가 수축하는 모양이 될 것이고, 반대로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게 되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 우주의 형태는 계속해서 팽창하는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두 힘이 서로 비슷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평평한 시공간을 지닌 우주가 될 것이라고 보았죠. 쉽게 말해 현재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이 우주가 현재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그 외 모든 원자들을 포함한 우주의 평균 에너지 밀도는 10의 -29제곱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즉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정육면체에 양성자가 0.3개 정도 있는 매우 희박한 수준의 밀도에 가깝죠. 보통 별이나 우리 몸의 밀도가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우주의 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할 능력이 생겼기에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우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1929년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증거 관측 이후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론의 진실은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물론 허블보다 2년 앞서 르메트르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그것도 폭발과도 같은 급팽창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과학자들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나 지금이나 우주는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서 단순히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정상 우주론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정상 우주론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할 뿐이었죠. 게다가 팽창한 공간에는 저절로 원자들이 생겨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위반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빅뱅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은 과학자들도 현재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천문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 우주론 대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1922년 프리드만이 만들어낸 우주의 이야기, 프리드만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하였죠. 프리드만 방정식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총 3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아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지는 형태였죠. 즉 우리 우주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구형태로 생겼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유한한 값이었지만 공은 모서리지거나 각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 아무리 앞으로 가봐도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지만 정작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우주의 넓이는 유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긴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두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지는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우주가 말 안장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알아봤던 구형태와는 반대로 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형태의 우주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닫힌 우주와는 반대로 열린 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들 간의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형태였는데요. 이때의 우주는 두 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린 우주에 해당했지만 말 안장 모양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우주의 종말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닫힌 우주입니다. 닫힌 우주는 앞서 알아봤듯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수축하려는 힘이 더욱 크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던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팽창하는 힘과 우주 전체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넘기는 순간 우주는 이제 반대로 팽창, 즉 수축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죠. 또 이 천체들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천체들의 중력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 중력이 세진 만큼 더욱 빨리 수축하면서 팽창하던 이 우주는 이젠 반대로 가속 수축하는 형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종말인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불지옥에 시달리게 될 테죠. 우선 끝없이 팽창하며 우주 전역에 2.725 켈빈으로 존재하던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수축함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온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는 우주의 수축 정도에 비례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00분의 1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2200도로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100만분의 1 수준으로 수축하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뜨거운 온도를 견디다 못해 모두 폭발하게 되고, 10억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억 켈빈에 달해 빅뱅 이후 3분 46초 시점인 9억 켈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진작에 원자 형태로 파괴된 모든 천체들은 이제 그 원자마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되며 태초의 빅뱅 이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보다도 우주가 수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우주는 빅뱅 초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상당 수준으로 작아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한 번 더 쪼개져 쿼크와 렙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광자가 존재하던 빅뱅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빅뱅 직후와 같아진 우주는 다시 한번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빅크런치, 즉 대함몰이라고 부르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허블의 관측으로 자리잡은 팽창 우주론을 발전시켜 빅뱅 이론의 대폭발 이론을 제시한 러시아 출신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는 이 우주가 빅뱅 초기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수축하긴 하지만 결코 그 특이점까지 수축하지 않으며 특이점에 도달하기 직전 다시 한번 폭발한다는 빅 바운스 이론을 주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둘 다 우주가 최대로 팽창했다가 수축한다고 하지만 빅크런치는 하나의 우주가 완전히 수축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주장인 반면, 빅 바운스는 동일한 하나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기에 우리 우주가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우주가 유지되는 것이긴 하니 만약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종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뎌져야 할 텐데,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나며 우주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이 우주는 점점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에 따라 이에 과학자들은 다른 형태의 우주에서 그 종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열린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것으로 닫힌 우주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닫힌 우주 때와는 달리 2.725 켈빈에 달하던 우주의 온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주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 하늘에서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이미 우주는 절대 영도인 0켈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마지막 별들도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연소를 전부 소진한 뒤 꺼지게 되고, 이들은 모두 중성자별, 백색 외성, 블랙홀 중 하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블랙홀은 다른 천체들을 점점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까지 모두 해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에 가까운 시간인 10의 100제곱년 후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며 물질을 이루는 근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모두 붕괴되고 말죠. 남아있는 나머지 입자와 복사가 우주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어마어마한 팽창 속도에 의해 빠르게 흩어지면서 사실상 우주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가 존재하지도 새로운 천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우주는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차가운 우주, 즉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빅프리즈 이론은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으로, 현재 계속 관측되고 있는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에 의해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이며 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빅프리즈를 몸소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외 우주에서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태양의 남은 수명인 78억 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을 것이 분명하죠. 만약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로 우주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주의 열적인 죽음인 빅프리즈 상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열린 우주에서는 이보다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 심지어 시공간 그 자체가 찢어져 버린다는 빅 립이었습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입자들이 결국엔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빅 프리즈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늘리는 만큼 고무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당기게 되면 고무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끊어지고 마는데요. 우리 우주 역시 처음엔 점점 팽창하다가 그 한계점을 넘는 순간 그 공간마저 찢어져 버린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런 빅 립은 아직까지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우선 암흑에너지는 이 우주의 6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의 밀도는 암흑에너지의 밀도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암흑물질 등이 우주 수축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는데, 만약 암흑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우주는 지금부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팽창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빨라지던 팽창 속도는 우주가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고, 결국 이 우주는 지구, 태양, 원자, 양성자, 전자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가 갈 수 있는 종착지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도 잔인한 종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그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주가 종국엔 그렇게 빠른 속도의 팽창 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죠. 하지만 앞으로 수백억 년 후 혹은 그 이상이 지나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보면 티끌보다도 못한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쯤 되면 너무나도 무력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몇몇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믿어왔던 빅뱅 이론이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우주의 시작이라고 하면 빅뱅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었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한 우주론은 정적 우주론 혹은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우주론이 틀렸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현상을 그에 맞춰 해석하려 애썼고, 그에 반하는 빅뱅 우주론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척할 뿐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몇몇 학자들은 우리 또한 과거 과학자들이 말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빅뱅 이론 역시 우주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론인데 무엇 때문에 그를 이렇게 맹신하고 있냐는 것이었죠. 이에 따라 그들은 빅뱅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만의 우주론을 주장하기에 나서는데요. 기원전 400만 년 전, 하늘의 변화에 따라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인류. 하지만 머지않아 기원전 3000년경, 이제 인류는 하늘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우주에 대한 탐구, 만물의 근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는 천동설부터 그와 반대되는 지동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적 우주론과 다시 한번 그를 뒤집어 놓았던 빅뱅 우주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지 못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정상 우주론 순으로 이 세상에 우주를 서술하는 이야기가 탄생하였죠.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 끝에 이 세상은 빅뱅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으나 빅뱅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류는 의문만 늘어갈 뿐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왜 빅뱅으로 시작하였는가 부터, 그렇다면 빅뱅은 어디에서 왔는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 빅뱅 이론은 우리 인류에게 끝없는 연구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우주는 수조년 후 그 어떠한 별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차갑게 식어가는 빅 프리즈 우주, 혹은 그보다 더욱 빠른 팽창으로 별들은 물론 시공간까지 찢겨버린다는 빅 립의 우주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주가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시공간 자체가 파괴되어버린다니 너무나도 끔찍한 결론에 일부 학자들은 이 빅뱅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1927년 조르주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이해 탄생한 위대한 이론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당시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의 대폭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며 당시 우주는 영원 불멸할 것이라 생각했던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폭발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우주는 어떤 이유로 폭발을 했으며 폭발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는지 등 말이죠. 그로부터 약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이 당시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문은 해결이 되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연구 끝에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빅뱅으로 태어난 이 우주는 어떤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탄생한 이 광활한 우주 중에서 왜 하필 우리 은하 속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지구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탄생케 했냐는 것이었죠. 솔직히 누군가와 일부러 이렇게 짜맞췄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설명할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사실 우주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아닐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누군가의 컴퓨터 속 혹은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과학기술로 인해 탄생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사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든 것이 생성되어 있는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적도 없었는데 거기서 땅을 파고 철을 구해 곡괭이를 만들고 배가 고프면 돼지나 소를 사냥해 고기를 얻거나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먹고 그러면서 얻은 흙과 돌로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컴퓨터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게임 속 우리를 대변하는 이 캐릭터 스티브에게만은 이 세상이 진짜일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현실이고 모든 것이 진짜이지만 만약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들의 시뮬레이션 속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참여한 한 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 닐 보스트롬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사고 실험까지 진행하며 현재 많은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들이 막연하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을 할 때 멀리 있는 대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우리의 경험을 게임에 녹여내기 위해 이와 같이 연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제한적인 컴퓨터의 성능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는데요. 수십 년에 걸쳐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발전하였다고 해도 모든 가정에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없기에 게임 제작사에서는 유저들의 컴퓨터 스펙을 고려해 게임 효과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속에서의 그래픽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 해결책으로 적당히 윤곽 정도만 보이면 되는 멀리 있는 배경을 흐릿하게 표현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 결과 컴퓨터가 보다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것은 아직 렌더링을 끝마치지 않은 상태로 보여주고 만약 유저가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컴퓨터는 그때부터 연산을 시작해 우리에게 뚜렷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유저가 그곳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면 컴퓨터는 더 이상 그곳을 연산하지 않아 그 공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게 되죠. 바로 이 점이 게임 속 세상과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었는데 우주 역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에 해당하며 우주라는 컴퓨터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리미트를 걸어 우리의 세상도 멀리 있는 것은 아직 렌더링이 되지 않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속 세상이라고 주장하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당연하게도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의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그는 지구 문명이 모조리 파괴되었을 때 후대에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냐는 질문에 고민도 없이 이 문장을 꼽았는데요. 세상 모든 것들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우리 인류가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을 깨우친 순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한 만큼 최소 기본 입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최소 기본 입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최소 단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원자가 최소 단위인 것처럼 길이나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최소 단위라는 것이 있죠. 바로 플랑크 길이 혹은 플랑크
플랑크 시간이었습니다. 플랑크 길이란 우리 우주의 근간을 구성하는 물리법칙, 이를테면 광속, 중력 상수, 빛의 에너지에 관한 공식에서 나오는 디렉 상수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길이로 우리가 측정한 가능한 선에서 가장 짧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1플랑크 길이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로 이 우주의 0.5 플랑크 길이, 1.7 플랑크 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의 최소 입자인 원자를 이야기할 때 0.5 원자, 1.7 원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0.99 플랑크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은 0 플랑크 길이, 즉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고 1.99 플랑크 길이만큼 이동하는 것은 1 플랑크 길이만큼 움직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본 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바로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 비트와 그래픽의 최소 단위인 픽셀과 말이죠. 이들 역시 1비트, 1픽셀이 최소 단위로 0.2비트, 1.4픽셀 같은 건 정의되지 않은 값이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는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움직이는 빛밖에 없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죠. 때문에 우주 시뮬레이션 학자들은 이 우주의 무한한 연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속 3억 킬로미터라는 빛의 속도로 연산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연산할 필요도 없고 우주라는 컴퓨터가 무리 없이 연산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초속 3억 미터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 우리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이유도 이제 막 렌더링을 끝마친 곳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그 너머의 우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렌더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외에도 여럿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2003년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 닐 보스트롬은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생각을 기반으로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정도로 발전한 인류가 단 한 개의 시뮬레이션만을 돌릴 이유는 없다. 세 번째, 그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발전한 인류 역시 똑같은 발전을 거쳐 다시 한번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면 시뮬레이션 된 우주는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우리 이전에 발전된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의 주장을 쉽게 정리하자면 인류가 충분히 고도화된 발전을 이룩하여 마침내 이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연쇄적으로 생성될 텐데 우리가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 우주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듯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거대한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은 물론 현재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VR 기기까지 탄생시켰죠. 만약 여기서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태초의 우주, 빅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빅뱅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우주는 우리 우주와 같이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분명 어디선가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생명체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들 역시 발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물의 근본을 궁금해하며 다시 한번 빅뱅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빅뱅을 재현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닐 보스트롬의 첫 번째 전제,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를 위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특정한 우주에서는 굳이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아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 거주 중이다. 물론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부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찾아볼 방법 역시 존재하지 않았죠. 때문에 이 우주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을 위협하는 굉장히 유력한 가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에 아직까지는 약세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빅뱅 우주론을 위협하는 우주론은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가령 이 우주의 폭발 시기나 폭발 후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매개 변수들의 수와 값 등이 말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약 138억 년 태어난 이 우주가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에는 무려 30개의 기본 입자와 19개에 이르는 매개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우주가 이렇게 세밀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신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다중우주론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우주 밖에는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다른 특징, 이를테면 매개 변수의 수와 값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우리 우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손가락을 구부린다 편다부터 오늘 회사에 출근한다 출근하지 않는다, 밥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와 같이 매우 많은 선택지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선택지들은 모두 다른 결론을 내놓게 되는데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려 앞으로의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밤에 야식을 찾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매번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고 그 선택들은 각각 우리에게 다양한 미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각 선택지에 다른 우주가 하나씩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우주와 출근하지 않는 우주, 밥을 먹는 우주와 밥을 먹지 않는 우주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에 맞는 우주를 관측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주는 빅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로 인해 시작된 것은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며 단순히 수많은 변수들의 조합이 우연히 조화를 이루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중우주론 역시 시뮬레이션 이론과 마찬가지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설사 다중우주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우주와 다른 선택을 한 우주에는 그 어떠한 접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다른 우주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주론의 정설이라고 한다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된 빅뱅 이론밖에 남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증명할 수만 있다면 빅뱅 이론은 단숨에 사장될 엄청난 이론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를 통해 중력 이론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이룬 아인슈타인은 이제 어떠한 새로운 발견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결국엔 모두 하나에서 왔다는 생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알려진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둘만 통합하면 드디어 인류는 우주의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는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물리학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인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양대 산맥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통합해야 했기 때문이죠.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은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힘인 반면 중력은 그보다도 훨씬 거대한 스케일의 거시세계의 일을 설명하는 힘인 만큼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빅뱅 이론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게 되자, 즉 우주의 근본을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학자들은 아예 새로운 우주론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촉근 이론이었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를 구성하던 초기 기본 입자의 수는 무려 30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수의 입자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때문에 촉근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기본 입자들 역시 최소 단위가 아니며 이들은 모두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끈의 진동 패턴이나 장력에 따라 입자들의 질량이나 전하, 스핀 등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주의 만물이 이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자연계 힘의 통합은 물론 빅뱅 우주론의 모든 미스테리가 한 번에 풀렸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것의 이론, 즉 M 이론을 탄생시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앞서 알아본 이론들처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찾거나 그 현상을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론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물질의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쪼개야 했지만 이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재현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특정 에너지에서 하나의 상태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실험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M 이론은 마침내 우리 우주론에 마침표를 찍게 되겠죠. 하지만 그 특정 에너지의 수준은 무려 10의 19제곱 기가 전자볼트로 이 수치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보다 대략 1000조배나 큰 에너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M 이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촉근 이론이 매우 강력하고 단순하며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험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준 모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촉근 이론만큼 표준 모형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론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 모든 것의 이론의 후보로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곳에서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 빅뱅. 빅뱅은 1초 만에 이 광활한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입자들을 만들어내었고 수십억 년에 걸쳐 그 입자들을 우주 곳곳에 뿌리며 우리 태양과 지구 같은 수많은 천체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과 지구는 이 우주에서 현재까지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왜 자신이 유일한지, 태양과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빅뱅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천동설부터 지동설,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이라는 막강한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이 우주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 다중우주론, M 이론과 같은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냈지만 이들은 증거조차 찾지 못하며 과연 우리 인류가 이 우주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려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 46억 년의 역사를 지닌 태양과 지구에 비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작 40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기간은 1만 년도 채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죠.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우주의 많은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류는 분명히 이 만물의 근본, 이 우주의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 겁니다.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과 1915년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인류가 우주를 탐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신이나 다름없는 천재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로 잃지 말라.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